중국이 미국은 적대국으로 가상의 적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편 들면 반미고 미국 편 들면 반중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아니죠. 외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선거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2, 3일 그냥 하나 치는 거. 제가 볼 때는 2, 3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5분 이내에 쏴야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전적으로 좀 많은 진전들이 이루어졌던 걸 봤다가 이번 정부도 상당히 사례에서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말씀이죠. 예. 북한의 입장과 이제 미국의 입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 관건은 또 중국일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설이라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한국이나 북한은 약소국이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큰 나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북중 동맹 혈맹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큰형처럼 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약소국으로 이제 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네.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친미를 넘어가고 이렇게 쫄처럼 장기판의 쫄처럼 여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정책을 오류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도 한국을 이제 장기판에 마, 포, 차, 상 정도는 본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든가 그거는 이런 어떤 상한선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상한선, 하한선이라기보다 네. 중국이 우리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 군사적인 필요가 있으면 중국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드 문제의 경우는 중국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얘기한 거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2016년 이전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중국의 어떤 군사 전략 문제들을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걸 변경시키는 바람에 이게 한국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우방국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국가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적대국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적대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드를 갖다 넣든 않든 원래 적대적인 구도 속에서 일본과의 전쟁이 생기는 것까지 가상해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건데 한국은 적대 국가라고 규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중립지대로 놓고서 이제 군사력이라든가 이제 기지를 배치해놓고 무기 체계를 배치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드 배치가 돼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는 걸로 인정이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적대국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적대국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머리 끄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얘기는 나는 한국이 적대국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립지대로 놓고서 판단했는데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보니 이 적대적인 전략적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 쪽에 붙어서 이제 중국을 적대하는 나라가 됐으니 그러면 한국을 적대시해야 되느냐 일본처럼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 정부의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여튼간 중국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동안 말해왔던 일관성을 어겼으니까 사드 배치 문제만큼은 빼버려야 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가져오고 특히 그 레이더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구촌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 정보 탐지 시스템 안에 걔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의 전략 시스템이 군사 전략 시스템이 변경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이 속인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중국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설명이 이제 중국 입장에 따르면 한국의 설명이
100% 신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주장은 그겁니다. 중국의 논리는 그거예요. 중국이 미국은 적대국으로 가상의 적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이제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이 최소한 중국의 어느 정도 영역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자기 바다 이내에는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군사력으로서 이제 자율성을 주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공격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세력이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타이완 문제가 나오겠죠. 타이완은 중국이 생각할 때 자기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중국의 군사 주권을 해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좀 무리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또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어서 그렇죠. 주한미군은 적대하는데 한국은 적대시 안 한다는 게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게 정답이 딱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단선적인 접근법으로 해서 하나의 답변을 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주한 미군의 문제는 이미 1971년에 키신저와 저우원 라이의 협상을 통해서 이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 뭐냐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핑퐁 외교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죠. 그 방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키신저 그 당시 이제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비밀리에 방문해서 조원 라이와 하는데 조원 라이와 협상할 때 중국의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미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 남의 나라에 미군이 들어가서 개입을 하느냐? 왜 동북아 지역에 미군이 와서 하느냐? 나가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한 7만 명 정도 있었죠. 2사단과 7사단을 지금보다 훨씬 많네요. 훨씬 많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키신저 박사가 그 당시에 되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 비밀 협상에서. 그러면은 주일미군도 철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어떡할래? 그러니까 조원 라이가 다시 생각하겠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졌겠네요. 머리가 아파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국력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때는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이고 중공이라고 부르던 시절이죠. 아주 중국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에 감히 중국이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해서 그거는 곤란한데 일본하고 직접적인 대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과 같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부 병력을 일본 주변에 놓고 일본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동북아의 어떤 안정자 그죠? 이제 이런 차원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조원 라이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절충이 됐어요. 어떻게 절충이 됐나요? 7사단은 나가고 2사단은 남는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자라는 의미가 거의 부여가 돼 있고 이건 중국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용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의 재무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타협이 돼서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관철한 거고 중국의 국익을 관철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는 단선적으로 이렇게 요 기준으로 하면 나가야 되고 요 기준으로 하면 남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2개, 3개 이상의 요소들이 그냥 결합이 돼서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원칙이 나오고 하는 거죠. 중국 편 들면 반미고 미국 편 들면 반중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외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선거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외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방형 사회에서는 단순하게 동맹에 의지하는 나라면 그냥 친미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방형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창의형 국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독자적인 국가 이익을 규정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맨날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초콜릿 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초콜릿 하나 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협력하면서 같이 가면서 돈도 같이 회비를 같이 내라. 이게 미국이 이게 맞는 거지. 지금 회비도 안 내면서 계속 미국에 돈 달라고 하면 미국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미 동맹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남북 관계 관리도 잘 하고 한중 관계 관리 잘하는 이제 다면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질 때가 문제예요. 이제 한미 동맹만 중시하고 나머지 요소를 이제 홀대하거나 정반대로 남북 관계만 중시해서 다른 요소가 이제 소홀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말썽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제 한미 관계 관리, 그다음에 남북 관계 관리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두 개의 요소고 그 다음 층에 이제 한중 관계 관리, 한일 관계 관리, 이제 또 국내 정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면 외교는 대부분 그런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이제 딱 기우는 순간 이 끝이 안 좋아요. 정책적으로 대개는 실패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사드 문제가 중국과의 갈등을 겪는 아주 그 근원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일관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놓은 것에서 약간 중국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 시 주석의 어떤 행사에 직접 천안문에 참석을 그렇죠.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중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게 중국 쪽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드 문제로 이제 약간 한국이 불편해진 거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가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관리는 좀 필요하다.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걸로 중국을 또 한 번 자극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하는 걸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결국 남북 문제, 남북 문제가 이제 가장 키가 될 것인데 당당한 외교라고 아까 말씀을 뭐 좀 요약을 해주셨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할 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도발을 하면 우리도 일종의 보복 도발을 하는 건지 삶의 고대가리 이런 얘기. 그 부분이 국민한테서는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매뉴버링 하면서 가야 될까요? 그 부분은? 북한의 행태를 이제 잘 살펴야 되는데 이 남북 관계나 이쪽에서 우리 한 30년의 역사를 보면 북한 남북 관계가 잘 유지되던 시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시기잖아요. 네. 잘 유지되던 시기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할 때 그때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까지는 아니고 대화와 협상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가 많이 관철이 되고 했어요.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잘 됐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육자회담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합의점도 이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남북 관계가 모든 시기가 다 나빴던 게 아니고 좋았던 시기가 이제 나빴던 시기가 있는 거죠. 이제 좋았던 시기의 특성을 보면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 북한이 원하는 것과 남한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대응이 달라지고 그런 것도 이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북한은 뭐 어떤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좀 하고 또 남쪽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할 때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경제 지원 쪽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 또 강한 부분을 서로 교차해서 하는 유무상통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제 관계를 관리를 했죠. 그게 이제 서로의 국가의 규모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고 사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보다 더 세요. 근데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작고 이제 낙후돼 있고 재래식 군사력으로만 하면은 남한에 비해서 훨씬 더 열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말의 방식이라든가 정책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력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가 조심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장점은 그냥 뭐 잘 안 되면 욕하고 이제 뭐 미사일 한번 쏘고 이게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남한도 우리도 똑같이 미사일 쏘고 다 같이 욕하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폭탄 던지고 미사일 막 쏘고 하면 대북 경제 지원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조용하게. 이게 이제 남북 간의 국가의 특성과 국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제 접근법에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2중, 3중의 고려가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다르고 우리는 저쪽이 욕해도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북한이 뭐 우리나라 정상에 대해서 소대가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말도 못해? 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역량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북한을 대하는 정책에는 굉장히 수위가 조절이 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비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의 오류라기보다는 국민과 같이 가는,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고 약간 유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뭐 북한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욕하는 게 답이다. 그게 아니에요. 북한이 욕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특성이 달라서. 그래서 그거를 국민이나 언론이나 야당 쪽에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걸 쏠 수 있어요. 그죠? 북한은 미사일 쏘고 다음날 언론에 딱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우리가 뭐 이런 최고의 최첨단 뭐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하면은 남한 쪽에서는 그거보다 한 3등급 정도 높은 미사일, 우리는 미사일 사실 북한보다 더 성능이 더 뛰어나거든요. 수량도 더 많고 그거 이제 보여줘야죠. 근데 3배 정도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 발사 장면을 이제 2, 3일 뒤에 아니면 당일 이제 같이 실험을 하고 하는 요즘 근데 대신 이제 선전 부분은 이제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서 뭐 이 정도의 대응을 하면서 국민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대응한다. 그건 국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득한다면 저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국민 소득이 35,000달러 아닙니까? 북한은 1,000달러가 안 돼요. 1,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죠. 나라 규모가 70배 차이입니다. 이 70배가 사실 1대 3으로 싸워도 사실 뭐 이기기 어려운데 1대 70으로 싸우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북한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합니까? 그거 안 되죠. 우리한테 유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이제 같이 가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앞으로 다가올 평경과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2, 3일에 하나 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3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네. 군사 역량으로 사전 탐지가 네. 가능하고요. 네.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5분 이내에 쏴야 됩니다. 우리도 5분 이내에 그 유사한 아니면 한 2등급, 한 2배, 3배 정도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고 이제 합참에서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응해서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도 동해로서 우리도 동해로 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미리 알고 다 보고 있다. 대응 사격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자기는 자기 혼자 막 하면 되지만 이거는 그쪽에서 몰래 막 쏘고 하는 준비하는 거를 다 탐지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쏘자마자 또 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도의 능력인 거고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전쟁 중이었다면 그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어. 왜? 우리가 사전 탐지하면서 폭격을 했을 거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대응을 북한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기도 미사일을 조용히 쏘면 되지. 왜 그걸 다음날 아침에 보도를 하냐고. 그게 문제잖아요.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그거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하면 안 되고. 근데 뭐 단거리 500km짜리를 발사하면 자기가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쏘면 되지. 왜 그거를 보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적당한 타협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국이 같이 쏘면 동북아 위기 구조를 일본이 어느 나라도 네. 어느 나라도 네. 미사일 발사 시험 다 해요. 음. 그 북한도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미국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하고 맞습니다.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남한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인데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왜 북한은 쏘는데 우리 안 쏘냐 하지만 북한은 한국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고 미국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핵무기 미사일이 7,000개나 되니까 그거에 대항하려고 지금 이제 500km짜리 쏘는데 이걸 가지고 뭘 말이 많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좀 지식이 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북한이 쏘니까 우리도 쏜다 이런 우리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력이나 우리 국가의 특성을 봤을 때 이건 슬기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랄까, 있죠. 네,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노력은 필요하다. 필요하고 북한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비출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게 뭐 궤적 같은 거 알려주고 왜 하는지 좀 알려주고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뭐 통상적인 수준이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그냥 자위력을 뭐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도 하는 거니까 오케이 뭐 그럼 지켜보겠다 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몰래 이제 막 자기 멋대로 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뭐 자랑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남쪽에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저거 좀 정말 짜증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미사일 쏘기 전에 사전에 통보하고 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북한이 500km 뭐 1000km짜리 쏴도 우리 군 합참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더 성능이 더 좋다고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 부분에서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또 불안해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 해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당당한 정부의 역할들을 하는 결국 종국적인 목표가 네.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는 어느 정도가 만약에 될 수 있는 경제 원조나 이런 것들 부분에서는 혹시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아니면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런 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전향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남북 화해로 또 갈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정부의 의지는 어떻게 발현이 될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대선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뭐 분석할 수 있고 당당하게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에 있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제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합당한 어떤 조치를 하면 거기도 합당하게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린 마음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은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냐 없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유사한 방식의 접근법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또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적용했던 거죠. 원칙적으로 거의 유사한 접근법을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원칙을 가지고 이제 북한과 대화하되 북한이 이제 의지를 비핵화 문제라든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 거의 상응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대북 정책을 전개했죠. 네. 그 결과가 근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비핵 개방 3천 정책인데 그렇죠. 북한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뭐 박광자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라든가 결국 당시에 우리가 지금 겪었던 많은 천안함이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연평도 포격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당당한 외교 아니면은 뭐 이런 원칙과 이 완전히 그 다른 게 아니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비핵개방 3선이 그 전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전 정책하고
정확히 다른 부분이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나왔는데 2007년까지는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김대중 정부였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이제 대북 정책을 펼쳐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무상통, 이제 국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자제하면서 이 대화와 협력에 이제 호응하고 이러면 이제 한국 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상호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공존하면서 관계 개선을 계속하면서 확대시킨다. 이런 개념이 이제 포용 정책의 기본 개념인데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핵 문제가 큰 문제가 되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남한이 이게 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 약속을 해라. 그리고 비핵화 조치를 시작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도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비핵 개방 3천은 북한이 비핵하고 개방하는 정책이 나오면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개인소득 3,000달러에 맞춰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선 비핵화가 개념이 나오는 거죠. 앞뒤가 바뀐 거죠. 예,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조치를 하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북한 쪽에서는 그거는 안 되지. 왜냐하면은 이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으면은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거는 약속을 먼저 할 수 없고 조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싸움이 오가니까 결국에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6.15 이제 유유 체제가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9.19 공동성명을 통한 육제회담 이런 걸 통한 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비핵 개방 3천이 선 비핵화로 이게 이제 원래 의도가 그건 아닌데 선 비핵화가 된 거예요 결국. 북한이 선 비핵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안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의도와 달리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도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지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를 담당할 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많이 이제 돌아오고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우려를 갖게 하는데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반복이 되면 이거는 남북 간에 좀 또 비극이죠.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될 거고 어찌 보면 노태우 정부 때 역사적으로 좀 많은 진전들이 이루어졌던 걸 갖다가 이번 정부도 상당히 그때 사례에서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 생각이 들고 좋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 정부에서 더 많은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면서 사실 박진 그 외교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이렇게 미국 갔을 때 놀랄만한 어떤 대북 정책 이런 방향 이런 거 갖고 갔다라고 하는 일부 보도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인수위원회가 아직 활동 중이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통일외교부 분과 팀장은 또 이제 김성한 고려대 교수님이신데 아무리 외교장관 후보자라고 해도 지금 아마 이제 막 협의 중이고 준비 중인 제도 정책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그런 이제 어떤 의지,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저희 바람은 이제 그런 부분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부여서 더 잘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를 갖고 이 문제는 사실은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남북 문제를 빨리 이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나갈 거라고 좀 기대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좀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부가 가는 방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잘 짚어서 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우 유익했던 시간인데요. 원장님 어떻게 해요? 너무 재밌네요. 계속하는 건가 보죠? 네. 랩20TV에서도 이제 외교안보 통일을
중요한 본격적으로. 어떤 흐름 때마다 우리 왕건택 전 통일외교안보 전문 기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잘 풀어내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왕 기자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YTN 전쟁을 떠나셨지만 이제 또 외교안보 정책 쪽의 전문가로서 또 새로운 또 방향을 설정하고 또 길을 가고 계신 만큼 저희는 철저히 응원하고요.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다.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예. 달려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